삐비빅. 어머니, 비밀번호가 안 맞아요. 빈집 털릴까봐 바꿔놨다. 우리 며칠 뒤에 들어가니까 그때까지 모텔에서 자든가 알아서 해. 저는 엄마의 유골함을 아는 채 차가운 복도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집을, 이 결혼을, 그리고 저를 짓밟은 그 사람들의 인생 전부를 뒤엎겠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짐은 일주일 만에 한 가족 전체를 길바닥에 내앉히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사연이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도록 기원해 드릴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박채린입니다. 35이고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교정지를 들여다보며 문장 한 줄을 다듬는 일로 10년 가까이 밥벌이를 해왔지요. 저는 아버지 얼굴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7살 무렵 아버지가 작은 화물 트럭을 몰다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엄마는 동대문 시장 옷가게에서 점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나가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대부분이었지요. 엄마는 단 한 번도 저에게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게에서 얻은 1,000조각을 모아 제 옷을 직접 만들어 입혔습니다. 같은 반 아이들이 새 옷을 입고 와도 저는 엄마가 만들어준 옷이 더 좋았습니다. 엄마 손바느질이 들어간 옷에는 어딘가 모르게 따뜻한 냄새가 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장학금을 받아 어렵게 대학을 마치고 졸업하자마자 작은 출판사에 계약직으로 들어갔습니다. 계약직과 정규직 사이를 몇 번 오가며 28이 되었지요. 그 무렵 저는 늘 피곤했습니다. 점심값을 아끼려고 도시락을 싸다녔고 옷은 1년에 한 번 살까 말까였습니다. 엄마에게 생활비를 보태드리는 일이 가장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남편 강민우를 처음 만난 건 그해 여름이었습니다. 회사 건물 같은 층에 무역회사가 입주해 있었는데 민호가 그 회사 영업팀 사원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가끔 마주치며 가볍게 목례만 나누던 사이였지요. 어느 비 오는 저녁 야근을 마치고 회사 앞 정류장에 서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져 저는 처마 밑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우산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머리 위로 검은 우산 하나가 슥 들어왔습니다. 비 많이 와요. 정류장까지만 같이 가요. 민호였습니다. 어색하게 웃는 얼굴이 어딘가 순박해 보였습니다. 아, 괜찮아요. 곧 그칠 거예요. 안 그칠 것 같은데요. 같이 가요. 저는 머뭇거리다 우산 안으로 한 걸음 들어섰습니다. 민호의 한쪽 어깨가 비에 흠뻑 젖어갔지만 우산은 계속 제 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같은 층에서 자주 뵙는데 통성명도 못했네요. 박채린이에요. 좋은 이름이네요. 저는 강민호라고 합니다. 그날 정류장까지 짧은 거리를 함께 걸으며 민호는 자기 이야기를 조곤조곤 풀어놨습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는 말, 누나가 하나 있다는 말, 회사 일이 만만치 않아 매일 야근이라는 말이었지요. 저는 그 말 중에서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는 한마디에 마음이 동했습니다. 저도 홀어머니 밑에서 컸으니 비슷한 처지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중에서야 깨달았지만 그 한마디가 모든 비극의 출발점이었지요. 연애를 시작하고 민호는 정말 다정한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야근하는 저를 회사 앞까지 데리러 왔고 주말이면 엄마가 좋아하시는 호떡을 사들고 함께 집을 찾아왔습니다. 엄마는 그런 민호를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채린아, 사람 됨됨이가 참 반듯해 보인다. 엄마는 민호의 손에 들린 호떡 봉투를 받으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빠 없이 자란 저에게 민호의 다정함은 처음으로 누군가가 비를 막아주는 우산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연애 1년 만에 민호가 청혼했습니다. 저는 며칠을 망설였지만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실 때 시집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청혼을 받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민호가 본가에 인사를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설쳤습니다. 시댁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시어머니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그 자리에서 어떤 인사를 해야 하는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작은 빌라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시누이 강민지가 나와 문을 열어줬습니다. 민지는 저보다 2살 어린데도 처음 보는 저를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오빠, 이 사람이야. 민지가 민호에게 말하는 어투가 묘하게 차가웠습니다. 저는 가져온 과일 바구니를 2손으로 내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채린이라고 합니다. 민지는 과일 바구니를 받아들면서도 제 얼굴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거실에 들어서니 시어머니 황순자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인사를 드리는데도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인사드리세요. 채린이에요. 민호가 어머니의 어깨를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그제야 시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시선이 제 얼굴부터 발끝까지 한번 훑고 지나갔습니다. 앉아라.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엉덩이를 걸쳤습니다. 시어머니가 텔레비전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몇 살이라 그랬지? 29이에요. 우리 민호보다 2살 어리네. 부모님은? 엄마만 계세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요. 시어머니의 눈썹이 잠시 한쪽만 올라갔습니다. 엄마는 뭐 하시는데? 동대문 시장에서 일하세요. 시장? 시어머니가 한 번 더 그 단어를 곱씹었습니다. 입가에 옅은 비웃음이 스쳐 지나갔지요. 저는 그 표정을 똑똑히 봤지만 못 본 척 무릎 위에 2손을 가지런히 올려놓았습니다. 옆에서 민지가 끼어들었습니다. 오빠, 그래서 결혼 비용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 민지야, 그건 차차 이야기하자. 아니, 차차가 아니라 지금 정해야지. 우리 집은 형편이 빠듯한 거 알잖아. 민지가 일부러 저 들으라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거기에 한마디 보탰습니다. 우리 민호가 외아들이라 결혼만큼은 제대로 시켜야 하는데 엄마 혼자 키운 집안 딸이라니 살림은 어떻게 보태려나? 저는 입술을 살짝 깨물었습니다. 처음 보는 자리에서 결혼 비용 이야기를 그렇게 직설적으로 꺼낼 줄은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엄마가 평생 모으신 돈으로 보탤 수 있는 만큼은 보탤 거예요. 부족한 부분은 제가 모은 적금이랑 대출로 채우려고요. 대출? 빚지고 시작하는 살림이 잘 될 리가 있나? 시어머니가 혀를 짧게 찼습니다. 민호는 그 옆에서 어색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민호의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비 오는 날 우산을 씌워주던 그 다정한 얼굴이 그 자리에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머니 눈치를 살피느라 입꼬리를 어색하게 들어올린 어린아이 같은 얼굴이 있었지요. 식사 자리가 차려지고 시어머니가 김치 한 접시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우리 집 김치다. 시집 오면 이 정도는 담글 줄 알아야 돼. 네, 배우겠습니다. 엄마한테 안 배웠어. 시장에서 일하느라 바쁘셨다며. 저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저희 엄마는 김장철마다 새벽까지 김치를 담그시던 분이었습니다. 시장 일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도 손에서 일을 놓지 않으시던 분이었지요. 엄마도 김장 잘하세요. 제가 옆에서 많이 도왔어요.
그래. 그럼 다행이고. 시어머니가 콧방귀를 가볍게 뀌었습니다. 식사 내내 민지가 옆에서 제 일거수일투족을 살폈습니다. 젓가락질, 밥 먹는 속도, 반찬 집는 손길까지 일일이 시선이 따라다녔습니다. 민호는 그저 묵묵히 밥만 먹었습니다. 집을 나서며 민호의 손을 잡고 빌라 골목을 걸어 내려왔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야, 어머니가 나 좀 못마땅해 하시는 것 같아. 아니야. 우리 엄마 원래 처음엔 다 그래.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민지도. 민지는 동생이니까 좀 어리광 부린 거야. 신경 쓰지 마. 민호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 토닥임이 따뜻했기 때문에 저는 그날의 묘한 불편함을 마음 한구석에 그대로 묻어버렸습니다. 그게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신혼집은 제 전세금과 적금, 엄마가 평생 모은 2천만 원, 거기에 대출까지 보태서 마련했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아파트였지만 처음으로 제 이름이 적힌 등기부등본을 받아든 날, 저는 한참을 그 종이를 들여다봤습니다. 박채린 단독 명의. 그 5글자가 그렇게 든든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계약하던 날 민호가 옆에서 떨떠름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채린아, 부부인데 명예 공동으로 하면 안 돼. 민호야, 오빠가 보탠 돈이 없잖아. 나중에 오빠도 보태면 그때 바꾸자. 섭섭하네. 결혼을 무슨 계약서처럼 한다. 민호의 입꼬리가 묘하게 비틀렸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또 못 본 척 넘겼습니다. 그게 두 번째 실수였지요. 결혼식 패백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제 손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세아가, 우리 민호가 집 사느라 고생했지. 어머님, 그게 아니라. 됐다. 한 식구 됐으면 내 거가 어딨냐. 그 집은 이제 우리 강씨 집안 거다. 시어머니가 패백상의 대출을 한 움큼 집어 제 치마폭에 던지듯 부었습니다. 시누이 민지가 옆에서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따라 웃었습니다. 그게 세 번째 실수였습니다. 결혼하고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시댁 식구들은 우리 집 비밀번호를 알아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회사에 가 있는 사이 밑반찬을 들고 마음대로 들어와 냉장고를 정리해 놓고 가셨고 민지는 제 옷장을 자기 옷장처럼 뒤졌습니다. 어느 날은 퇴근하고 들어와 보니 안방 침대에 시어머니가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계신 적도 있었지요.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점심 먹고 왔다. 며느리 집이 시어미 집인데 못 올 때가 어딨냐. 저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영화 필름처럼 한 장면씩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사이 저는 어느새 우리 집 현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친정 엄마 발인을 마치고 막 도착한 참이었습니다. 검은 상복 위로 겨울바람이 사정없이 파고들었지만 저는 추위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품에 안긴 하얀 유골함만이 차갑게 제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지요. 사흘 밤낮을 울었더니 눈이 퉁퉁 부어 앞이 흐릿하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현관문 앞에 도착해 떨리는 손으로 도어락 버튼을 눌렀습니다. 비비빅. 차가운 애러움이 텅 빈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잘못 눌렀나 싶어 다시 한번 천천히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비비빅. 또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유골함을 아는 팔에 힘이 풀려 하마터면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문 옆에 짐 가방을 내려놓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 남편의 번호를 누르는 데에도 한참이 걸렸습니다. 신호음이 5번쯤 울렸을까요? 익숙하지 않은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여보세요. 너냐? 시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도어락 비밀번호가 안 맞는데 혹시... 아, 그거. 내가 바꿨다. 시어머니가 별일 아니라는 듯 툭 내뱉었습니다. 뒤쪽에서 신우이의 까르르 웃는 소리와 파도 소리가 함께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지금 집에 들어가야 하는데 내 친정 엄마 죽은 거랑 우리 가족 해외여행이랑 뭔 상관이냐? 빈집에 도둑 들면 어쩌라고. 그래서 내가 알아서 바꿔놨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친정 엄마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그렇게 가볍게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단어인가 싶었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발인 마치고 집 앞이에요. 비번 좀 알려주세요. 시끄럽다. 우리 며칠 뒤에 들어가니까 그때까지 모텔에 가 있든가 알아서 해라. 어머니, 잠깐만요. 제 남편 좀 바꿔주세요. 얘는 지금 바다에서 물놀이 중이다. 너 때문에 우리 휴가 다 망치게 생겼으니까 그만 좀 징징대라. 뚝 하는 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끊어진 휴대폰 화면을 한참이나 멍하니 내려다봤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유골함이 무릎 위에서 흔들렸습니다. 저는 두 팔로 유골함을 꼭 끌어안고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꼈습니다. 엄마, 엄마, 엄마라는 단어 말고는 아무 말도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복도 창문으로 들어오는 늦은 오후의 햇살이 제 얼굴 위로 비스듬히 떨어졌습니다. 복도의 형광등이 한번 깜빡거렸습니다. 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유골함을 한 손으로 받쳐들고 짐 가방을 끌었습니다. 가방 바퀴 소리가 텅 빈 복도에 대구르르 굴러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고 입술은 보랏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어있는 두 눈동자만큼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지요. 엘리베이터 문이 1층에서 열리는 순간 저는 속으로 한 가지를 분명하게 새겼습니다. 강민호도 황순자도 강민지도 오늘 이 문 앞에 저를 세워둔 죄를 반드시 치르게 만들겠다고 말이지요. 엄마의 유골함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유골함 안에 엄마가 제 결심을 들은 것처럼 따스한 온기가 손끝으로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아파트 정문을 나서 길가에 서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택시기사가 행선지를 묻자 저는 가장 가까운 모텔 이름을 댔습니다. 차창 밖으로 익숙한 동네 풍경이 빠르게 멀어졌습니다. 그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천천히 입꼬리를 끌어올렸습니다. 울음은 이미 멈춰 있었습니다. 모텔 방은 좁고 눅눅했습니다. 싸구려 방향제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그것마저도 사치스럽게 느껴졌지요. 저는 유골함을 협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엄마가 마지막까지 손에 쥐고 있던 낡은 손수건을 펼쳐두었습니다. 침대에 걸터앉아 시린 발을 만졌습니다. 스타킹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언제 찢어졌는지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열어 사진첩을 한 장씩 넘겼습니다. 요양병원 침대에 누워 앙상한 손으로 제 손을 잡고 있는 엄마의 모습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처음 위암 진단을 받은 건 작년 봄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시댁 김장에 불려가 있었습니다. 물을 썰던 손을 멈추고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저에게 시어머니가 도마를 탕탕 두드렸습니다. 새아가, 손이 멈추면 어떡하니? 일이나 해라. 어머니, 친정 엄마가 병원에서 검사 결과 나왔다고. 검사 결과가 뭐가 그리 급해. 늙으면 다 어디 한 군데씩 고장나기 마련이다. 시어머니가 김치통 뚜껑을 거칠게 닫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입술을 꽉 깨물고 다시 물을 썰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시뻘겋게 얼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결과가 뭐래? 별거 아니야. 그냥 약 좀 먹으면 된대. 엄마는 그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서야 외삼촌에게 전화가 와서 위암 3기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병원비가 1,000만 원 단위로 쌓여갔습니다. 민호의 통장은 늘 비어 있었습니다. 주식이니 코인이니 손을 댄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단 한 번도 보탬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민호야, 우리 엄마 항암 치료비가 이번 달에 좀 많이 나왔는데. 저는 어느 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민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부담해주면 안 될까? 한 번만이라도. 민호가 리모컨을 소파에 던지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체리나, 내가 너희 엄마 사위지 아들이냐? 그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이지 왜 나한테 그래? 민호야, 결혼할 때 우리 엄마가 2,000만 원이나 보태주셨잖아. 그거랑 이거랑 같냐? 줬으면 줬지 뭘 자꾸 따져. 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그 무렵부터 시댁 식구들의 행태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시누이 민지는 주말마다 와서 제 옷장을 마음대로 뒤졌습니다. 올케, 이 가방 나 좀 빌려줘. 어차피 잘 안 들고 다니잖아. 민지야, 그건 엄마가 사주신 거라 좀 치사하게. 가족끼리 뭐 이런 걸로. 민지는 제 대답도 듣지 않고 가방을 들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렇게 가져간 가방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위독해진 것은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보호자분, 어머님 상태가 많이 안 좋으세요. 빨리 와주셔야겠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들고 거실로 뛰쳐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민호와 민지는 캐리어를 꺼내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친정 엄마가 위독하대요. 지금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신발을 신으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입을 열었습니다. 새아가, 내일이 민지 생일인데 어디를 가? 네. 노인네 죽는 게 뭐 그리 대수냐? 늙으면 다 그런 거지. 너는 내일 민지 생일상 차리고 그 다음에 가도 늦지 않다. 저는 신발끈을 묶다 말고 시어머니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제야 고개를 돌려 저를 보며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뭘 그렇게 봐? 어른 말이 말 같지 않냐? 어머니, 우리 엄마가 지금 마지막일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민지 생일은 한 번뿐이 아니냐? 옆에 있던 민호가 캐리어 지퍼를 올리며 거들었습니다. 체리나, 그냥 동생 생일이나 챙기고 가자. 장모님은 어차피. 민호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 흐려진 말끝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 저는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저는 신발을 마저 신고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민지가 소리쳤습니다. 올케, 어디가? 케이크 누가 찾아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엄마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습니다. 눈은 반쯤 감겨 있었고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엄마, 엄마, 체린이 왔어. 엄마. 저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엄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엄마가 가느다랗게 눈을 떴습니다. 우리 체린이. 엄마의 입술이 달싹였습니다. 엄마, 말하지 마. 힘 빠져. 체린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왜 미안해? 내가 미안하지. 고생만 시켜서. 엄마의 눈가에서 마지막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이 베개에 스며들기도 전에 엄마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심전도 기계가 한 줄의 직선을 그리며 길게 울었습니다. 저는 엄마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짐승처럼 울었습니다. 하루가 지나도 민호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나도 시댁 식구들은 발인 시간조차 묻지 않았습니다. 빈소를 지킨 사람은 저 혼자였습니다. 외삼촌 내외와 엄마 가게 동료 몇 분이 잠깐 들렀다 가셨을 뿐, 사위라는 사람은 끝내 검은 양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발인 전날 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민호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시원하게 들려왔습니다. 체리나, 조의금 얼마나 들어왔어? 저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뭐? 조의금 말이야. 우리 회사 사람들도 보냈을 거 아니야. 정산 좀 잘해놔. 민호야. 지금 그게 할 소리야. 왜? 못할 소리야. 그것도 다 우리 공동 재산인데. 전화기 너머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민호야. 그년한테 영수증 똑바로 챙기라 그래라. 한 푼이라도 빼돌리면 가만 안 둔다. 저는 말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모든 장면이 영화 필름처럼 머릿속에서 다시 돌아갔습니다. 모텔 방의 형광등이 차갑게 머리 위에서 빛났습니다. 저는 협탁 위에 손수건을 집어들었습니다. 엄마의 손때가 묻은 낡은 천이었습니다. 손수건을 코에 가져다 대니 익숙한 엄마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바보같이 살았어. 저는 손수건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울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흘릴 눈물이 더는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호텔 메모지를 한 장 뜯어 펜을 들었습니다. 종이 위에 천천히 세 사람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강민호, 황순자, 강민지. 이름 아래로 줄을 긋고 그동안 그들이 저에게서 빼앗아간 것들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시간과 돈과 자존심과 그리고 엄마와 보낼 수 있었던 마지막 시간들이었지요. 저는 메모지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집 금매, 하루 안에 잔금, 이혼 전문 변호사라는 단어를 차례로 입력했습니다. 화면에 푸른 불빛이 제 얼굴 위로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저는 입꼬리를 살짝 끌어올렸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동안 저는 자지 않았습니다. 펜을 쥔 손에 점점 더 힘이 들어갔습니다. 종이 위에 적힌 글씨가 새벽이 될 무렵에는 빼곡한 한 장의 계획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저는 모텔을 나섰습니다. 어젯밤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머릿속은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마스크를 하나 쓰고 동네 상가로 향했습니다. 집 근처 부동산 세 곳을 차례로 돌았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문을 열고 들어가자 머리가 희끗한 사장이 안경을 코끝에 걸친 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집 좀 내놓으려고요. 저는 가방에서 등기부등본 사본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사장이 종이를 들어 훑어보더니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아, 이 아파트. 요즘 시세보다 좀 받으실 수 있는데요. 시세보다 3천 정도 빼주세요. 대신 잔금 당일 처리해 주실 분 찾아주세요. 네. 사장이 의아한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사정이 좀 급해서요. 빨리 정리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으세요? 너무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제 사정입니다. 잔금만 당일에 깔끔하게 치를 분으로 부탁드려요. 사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지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저는 두 번째, 세 번째 부동산에서도 같은 조건을 걸어놓고 모텔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2시쯤 첫 번째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집 보러 가도 되겠습니까? 젊은 여자분인데 현금으로 바로 처리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네. 1시간 뒤에 집 앞에서 뵙죠? 저는 모텔 거울 앞에 서서 화장을 옅게 했습니다. 부은 눈은 선글라스로 가리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누가 봐도 평범한 집주인처럼 보이도록 차림새를 가다듬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니 사장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 옆에 짙은 색 코트를 입은 여자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여자가 저를 보고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30 안팎으로 보이는 화장이 진하고 손톱이 길게 다듬어진 여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수자 정수아입니다. 여자가 매끄러운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한쪽 어금니를 살짝 깨물었습니다. 어제 저녁 민호의 휴대폰 통화 기록에서 본 적이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마스크 위로 살짝 웃어 보였습니다. 네, 박채린이에요. 들어가시죠. 도어락 비밀번호는 어차피 시어머니가 바꿔놓은 상태였습니다. 사장이 멋쩍게 웃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비번이 좀 안 맞나 보네요. 아, 제가 어제 바꿨는데 기억이 안 나서요. 열쇠 수리공 부르겠습니다. 저는 미리 연락해둔 수리공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0분 뒤 도어락이 열리고 우리 세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정수아가 익숙하다는 듯 안방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고 지켜봤습니다. 여기가 안방인가요? 정수아가 묻는 척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열어보지 않고도 그 안의 구조를 아는 사람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네, 안방 맞아요. 채광이 좋네요. 침대를 이쪽으로 옮기면 정수아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스스로 말이 너무 빨랐다는 걸 깨달은 듯 했지요. 저는 모르는 척 화장실 문을 열어 보여주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정수아가 손목을 들어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그 손목에서 가느다란 금팔찌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팔찌를 똑똑히 봤습니다. 작년 결혼기념일에 제가 민호에게 선물한 시계와 같은 브랜드, 같은 디자인의 커플 팔찌였습니다. 저는 그 시계를 사면서 점원에게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브랜드는 시계와 팔찌를 세트로 맞추기도 하는지를요. 민호는 그때 옆에서 시큰둥하게 시계만 받아갔습니다. 정수아의 향수 냄새가 거실에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그 향이 너무도 익숙해서 저는 한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민호의 와이셔츠에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풍기던 그 향이었습니다. 제가 새로 산 섬유유연제 때문이냐고 묻자 민호가 신경질을 내며 옷을 빨래통에 던졌던 그 향이었습니다. 저는 두 손을 마주잡고 손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손톱이 파고들었지만 표정만큼은 평온하게 유지했습니다. 마음에 드세요. 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아주 마음에 들어요. 어차피 정수아가 말을 잇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더니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이 켜지자마자 진동이 울렸습니다. 정수아가 베란다 쪽으로 걸어가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기야. 응, 지금 그 집에 와 있어.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못 들은 척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부동산 사장은 주방을 둘러보느라 베란다 쪽 대화를 듣지 못했습니다. 응, 안방 그대로 둘 거야. 거기서 자기랑 자야지. 어머님은 뭘 하셔?
정수아가 키득 웃었습니다. 하와이 좋아. 너무 좋다. 어머님이 너무 잘해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어. 신우이 언니도 친언니처럼 잘해주고. 저는 손수건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폈습니다.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저는 그 떨림을 손수건 아래로 숨겼습니다. 본처 그년만 처리하면 끝이지. 어머님이 알아서 다 정리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응. 비번도 바꿔 놓으셨고 발인 끝나고 길바닥에 있겠지 뭐. 정수아가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입술 안쪽을 살짝 깨물었습니다. 피 맛이 났습니다. 전화를 끄는 정수아가 다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얼굴에 자연스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저 이 집 살게요. 잔금 내일까지 가능합니다. 오, 그러세요. 잘 결정하셨어요. 부동산 사장이 반색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을 모았습니다. 수아 씨, 죄송한데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이 집 사시려는 이유가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보통 이 정도 가격대 집을 현금으로 사시는 분들은 안 계시거든요. 정수아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결혼할 사람이 이 동네에 직장이 있어서요. 신혼집으로요. 아, 결혼하세요. 축하드려요. 저는 마스크 안에서 활짝 웃었습니다. 정수아도 따라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쪽도 좋은 일 있으시면 좋겠네요. 저는 부동산 사장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분 말고 다른 매수자 한 분만 더 알아봐 주세요. 비교해보고 결정하고 싶어서요. 아,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정수아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왜요? 저 바로 계약하겠다고 했는데요. 한 번 더 비교해보고 결정하는 게 도리잖아요. 수아 씨도 큰 돈이 오가는 일이니 이해해 주세요. 저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정수아가 입꼬리를 비틀더니 가방을 어깨에 둘러맸습니다. 그러세요. 그럼 내일 다시 연락 주세요. 정수아가 굽이 높은 구두로 마룻바닥을 또각거리며 현관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부동산 사장이 멋쩍게 헛기침을 했습니다. 사모님, 저분 좀 부담스러우셨나 봐요. 네, 좀 그러네요. 사장님,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말씀하세요. 잔금 당일 가능한 현금 매수자, 진짜 깨끗한 분으로 한 분만 더 구해주세요. 가격은 더 깎아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아보고 바로 연락드릴게요. 부동산 사장이 먼저 집을 나섰고 저는 잠시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정수아의 향수 냄새가 아직 공기 중에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 머리맡 협탁 위에 익숙하지 않은 머리끈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수아의 머리에 묶여 있던 것과 같은 검은 머리끈이었지요. 저는 손가락 2개로 그 머리끈을 집어들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내려다봤습니다. 목구멍 안쪽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그것을 그대로 삼켰습니다. 대신 머리끈을 작은 비닐봉투에 담아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화장대 서랍을 열어보니 제 속옷 사이에 본 적 없는 검은 레이스 속옷이 2벌 섞여 있었습니다. 화장실 칫솔 꽂이에는 분홍색 칫솔이 2개나 새 것으로 꽂혀 있었지요. 집안 곳곳에 정수아의 흔적이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흔적을 하나하나 휴대폰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플래시를 끄고 손이 떨리지 않도록 두 손으로 휴대폰을 꼭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실 한가운데 서서 집안을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제가 페인트를 직접 골라 칠한 벽지, 엄마와 함께 고른 식탁, 첫 월급으로 산 책장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식탁을 손바닥으로 한번 쓸어보았습니다. 잘 있어. 너희들은 죄가 없지. 저는 작게 중얼거리며 가방을 어깨에 둘러맸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집안을 돌아봤습니다. 5년 동안 제가 청소하고 닦고 가꾼 공간이었습니다. 이제 곧 남의 손에 넘어갈 공간이기도 했지요. 문을 닫고 도어락 버튼을 눌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바꿔놓은 그 번호를 그대로 입력했습니다. 삑 하는 가벼운 잠금음이 났습니다. 저는 입꼬리를 한쪽만 올렸습니다. 며칠 뒤 이 번호를 누르며 들어오려고 할 사람들의 얼굴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잠시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박채린 씨 되시나요? 저는 박지훈 변호사라고 합니다. 어머님 일로 연락드렸습니다. 낮고 차분한 남자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른 손을 잠시 멈췄습니다. 어머니라니요. 어떤 어머니 말씀이세요? 저는 휴대폰을 귀에 바짝 갖다 댔습니다. 김영자 여사님 따님 맞으시죠? 어머님께서 생전에 저에게 따님 일을 부탁하셨습니다. 엄마의 이름이 낯선 남자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순간 다리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복도 벽에 한 손을 짚고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제가 지금 어디로 가면 될까요? 제가 모텔 근처로 가겠습니다. 어디에 머무르고 계신지 주소만 알려주세요. 박지훈 변호사는 1시간 만에 모텔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1층 휴게실에서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회색 코트에 짙은 남색 정장을 입은 4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지요. 박채린 씨, 처음 뵙겠습니다. 박지훈이 명함을 두 손으로 건넸습니다. 저는 명함을 받아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박지훈도 맞은편에 앉아 가방에서 누런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부터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봉투 안에는 손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내 펼쳤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가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엄마는 마지막까지 글씨를 단정하게 쓰려고 애쓴 흔적이 보였습니다. 우리 채린이, 이 편지를 네가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너 옆에 없겠지. 엄마가 미안하다. 끝까지 너 옆에 못 있어줘서 미안하다. 엄마가 멍청하게 보였어도 다 알고 있었다. 그 사람이 너한테 어떻게 했는지, 그 집 사람들이 너한테 어떤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었다. 엄마가 가만히 있었던 건 네가 상처받을까봐 그런 거였다. 대신 엄마가 박 변호사님한테 다 부탁해뒀다. 이분 말씀 잘 들어라. 우리 딸 똑똑하니까 잘할 수 있다. 엄마 걱정하지 말고 너 살아라. 너 좋아하는 거 먹고, 너 좋아하는 데 가고, 너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살아라. 엄마가 하늘에서 우리 채린이 꼭 지켜줄게. 사랑한다. 엄마가. 저는 편지를 손에 쥔 채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박지훈이 휴지를 한 장 뽑아 제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저는 휴지로 눈가를 꾹꾹 눌렀습니다. 엄마가 언제 변호사님을 만나신 거예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작년 봄에 처음 사무실로 오셨습니다. 따님 결혼 생활이 정상이 아닌 것 같다고 만약을 대비해서 준비해두고 싶다고 하셨어요. 박지훈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직접 흥신소를 찾아가셨더라고요. 사위분 뒷조사를 시키셨습니다. 결과물이 꽤 두툼합니다. 박지훈이 가방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서류 봉투 안에는 사진 수십 장과 통화 기록, 카드 명세서 사본이 빼곡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민호와 정수아가 호텔 로비에서 손을 잡고 걸어 들어가는 장면이었습니다. 다음 사진은 작년 가을, 제가 시댁 김장에 끌려가 있던 그 주말이었습니다. 민호와 정수아가 강원도 어느 펜션에 함께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거 엄마가 다 모으신 거예요. 네. 어머님께서 한 푼이라도 더 모으시려고 가게 일까지 다시 나가셨던 걸로 압니다. 저는 사진을 내려놓고 한참을 천장만 올려다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물에 번져 동그란 무지개로 보였습니다. 엄마는 왜 이걸 나한테 직접 말 안 했어? 어머님이 그러시더군요. 채린이가 직접 알게 되면 너무 큰 상처를 받을 텐데 차라리 엄마가 죽은 뒤에 알게 하는 게 낫다고요. 그래야 미련 없이 끊어낼 수 있을 거라고요. 저는 두 손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변호사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집부터 정리하시죠. 시댁에서 명의신탁이니 뭐니 시비를 걸 가능성이 큽니다. 자금 출처가 분명하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시간을 끌면 끌수록 채린 씨가 피곤해집니다. 박지훈이 서류 하나를 꺼내 제 앞에 펼쳤습니다. 어머님이 채린 씨한테 결혼 자금으로 보태주신 2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 완납 증명서입니다. 이것도 어머님이 직접 챙겨두셨어요. 저는 그 종이를 손가락 끝으로 살며시 만져보았습니다. 엄마는 마지막까지 저를 위해서 한자 한자 도장을 받아두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안에 집 팔 수 있어요. 네. 부동산에서 다른 매수자 알아봐 준다고 했어요. 잔금 당일 처리되는 현금 매수자로요. 지금 바로 연락해 보겠습니다. 박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부동산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아까 말씀하신 다른 매수자분 연락됐어요. 아, 마침 전화드리려고 했습니다. 한 분 계세요. 노부부신데 손자한테 줄 집 알아보시느라 현금 들고 다니십니다. 가격만 맞으면 오늘 안에도 가능합니다. 가격 더 빼드릴게요. 오늘 안에 잔금까지 끝낼 수 있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1시간 안에 사모님 계신 곳으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박지훈을 바라봤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오늘 안에 다 될까요? 걸리는 게 있긴 합니다. 남편분 동의 없이 매도하는 건데 단독 명의니까 매도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매수자 쪽에 추후 분쟁 가능성을 미리 알려야 해요. 그게 분쟁이 더 줄어드는 길입니다. 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지훈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채린 씨,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한 일들 며칠 안에 다 알려질 겁니다.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합니다. 단단히 먹고 있어요. 어제 모텔 들어올 때부터요. 박지훈이 역게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보는 미소였습니다. 3시간 뒤 저는 부동산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70 가까이 되어 보이는 노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가 새하얀 할아버지가 두툼한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계약금이고 잔금은 송금으로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통장 번호만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통장 사본을 건넸습니다. 박지훈이 옆에서 계약서를 꼼꼼히 살피며 빠진 부분이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사모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됩니까? 할아버지가 안경을 고쳤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급하게 파십니까? 시세보다 한참 싸게 내놓으셨던데.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혼하려고요.
남편 가족이 시끄럽게 굴까봐 빨리 정리하고 싶었어요. 할아버지가 옆에 앉은 할머니와 눈을 한번 마주쳤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아가, 잘 결정했어.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지. 할머니의 손은 따뜻하고 거칠었습니다. 엄마 손 같았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약서에 서명을 마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1시간 뒤 제 통장에는 집값 잔금 전액이 입금되었습니다. 저는 통장 알림 문자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숫자 뒤에 붙은 동그라미가 9개나 됐습니다. 등기 이전은 제가 오늘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채린 씨는 집만 빼시면 됩니다. 박지훈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는 어머님께 드리세요. 저는 그분 부탁대로 했을 뿐입니다. 저는 부동산을 나와 다시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열쇠 수리공을 한 번 더 불러 도어락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거실로 들어가 제 집만 골라냈습니다. 엄마와 함께 산 식탁, 첫 월급으로 산 책장, 직접 칠한 벽지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대신 제 옷가지와 사진첩, 엄마가 남긴 손때 묻은 물건들만 캐리어 2개에 차곡차곡 담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가져다 놓은 짐들은 일부러 그대로 놔뒀습니다. 시어머니의 무거운 김치통 5개도, 시누이가 갖다 둔 옷걸이도, 민호가 모아둔 골프채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방 침대 위에 종이 한 장을 올려놓았습니다. 종이에는 짧은 한 문장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집 주인 바뀌었습니다. 짐 빼시기 바랍니다. 저는 캐리어를 끌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도어락 잠금음이 짧게 울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등 뒤로 들으며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어제보다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입가에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지요. 박지훈이 1층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실 겁니까? 엄마가 좋아하시던 바닷가가 있어요. 거기서 며칠 쉬려고요. 연락 주십시오.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달려가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박지훈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박지훈의 손은 단단하고 따뜻했습니다. 아파트 정문을 나서며 저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캐리어 바퀴 소리가 아스팔트 위에서 경쾌하게 굴렀습니다. 택시에 짐을 싣고 뒷좌석에 앉으며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미리 만들어둔 예약 발송 메시지 목록을 한 번 더 점검했습니다. 날짜와 시간을 정확히 맞춰놓고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인천공항에 도착하기로 되어 있는 그 시각에 정확히 맞춰 발송될 메시지들이었지요. 택시가 고속도로 입구로 들어섰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을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잘 보고 있지? 택시는 3시간을 달려 작은 바닷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엄마가 살아생전 입버릇처럼 한 번만 더 가보고 싶다고 했던 강원도 동해의 어느 한적한 동네였습니다. 저는 미리 예약해둔 펜션 앞에서 짐을 내렸습니다. 펜션 주인은 머리가 희끗한 60대 아주머니였습니다. 저를 보더니 캐리어부터 받아들었습니다. 1달 계신다고 했죠. 짐이 꽤 되네. 네.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방이 2층 끝방이에요. 베란다에서 바다가 잘 보이지. 아주머니가 앞장서서 계단을 올랐습니다. 삐걱거리는 나무 계단을 따라 올라가니 작은 방 하나가 나왔습니다. 방문을 열자 짭조름한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침대 옆에 세워두고 베란다 문을 열었습니다. 저 멀리 검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일정한 박자로 귀에 들려왔지요.
아주머니가 방 한쪽에 앉으며 저를 살폈습니다. 아가씨, 얼굴이 영 안 좋아 보이네. 좀 피곤해서요. 무슨 사정인지는 안 물어볼게. 푹 쉬다가요. 여기 공기가 약이야. 감사합니다. 아주머니가 방을 나가고 저는 베란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검은 바다 위로 작은 어선 불빛 몇 개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렇게 바다만 바라봤습니다. 문득 7살 무렵 엄마와 함께 왔던 바다가 떠올랐습니다. 아빠가 떠난 지 얼마 안 됐던 그의 여름이었습니다. 엄마는 가게 사장님 차를 얻어 타고 저를 동해까지 데려와 줬습니다. 엄마, 바다가 진짜 크다. 저는 모래사장에서 폴짝거리며 외쳤습니다. 체리나, 바다보다 더 큰 게 뭔지 알아? 몰라. 뭔데? 엄마 마음이야. 우리 체린이 사랑하는 엄마 마음. 엄마가 활짝 웃었습니다. 짠 바닷바람에 엄마의 단발머리가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저는 모래투성이 손으로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계속 같이 살자. 응, 그래. 우리 체린이 시집 갈 때까지 엄마가 옆에 있을게. 저는 베란다 의자에서 그 기억을 떠올리며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파도 소리에 엄마의 목소리가 섞여 들리는 것 같았지요.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박지훈 변호사였습니다. 체린 씨, 잘 도착하셨어요. 네. 변호사님, 등기 이전 완료됐습니다. 집은 이제 완전히 그 노부부 명의입니다. 송금 내역도 다 정리해서 보관해뒀고요. 감사합니다. 내일부터는 좀 푹 쉬세요. 이쪽 일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모래사장을 맨발로 걸으며 발바닥에 닿는 차가운 모래의 감촉을 느꼈습니다. 지난 5년간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평온함이었습니다. 오후에는 동네 작은 카페에 들어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시켰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책을 펼쳤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휴대폰을 꺼내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며칠 동안 차곡차곡 준비해둔 명단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민호회사 임직원 게시판에 익명으로 올라갈 폭로글. 첨부 파일에는 박지훈이 정리해준 사진들과 카드 명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호가 회사 법인카드로 정수아에게 명품 가방을 사준 내역도 빠짐없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시어머니가 속한 동네 부녀의 단톡방. 시어머니가 평소에 자랑하던 동네 친구들 사이에서 며느리를 어떻게 부려먹었는지를 정리한 짧은 글이었습니다. 며느리 친정 엄마 임종도 외면하고 가족여행을 떠난 일까지 시간순으로 적혀 있었지요. 세 번째, 민호의 가족카드 한도 조정. 이건 가족카드 본인인 제가 미리 카드사에 신청해둔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민지가 신나게 긁어대던 가족카드 한도가 정확히 시각에 맞춰 0원으로 떨어질 예정이었습니다. 네 번째, 민호 명의로 된 작은 적금과 보험. 이건 제가 명의자로서 해약 신청을 해두었습니다. 민호가 1년 가까이 모은 돈이라며 자랑하던 그 돈, 사실은 제가 매달 자동이체로 채워 넣어준 돈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항목 옆에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정확히 사흘 뒤 인천공항 도착 시각에 맞춰 발송 예약이 걸려 있었습니다. 커피잔을 입가로 가져갔습니다. 따뜻한 김이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카페 주인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잘 마실게요. 저는 사흘 동안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바닷가를 걷고 점심엔 동네 식당에서 백반을 시켜 먹고
오후엔 카페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저녁엔 일찍 펜션으로 돌아와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푹 잤습니다. 그 사흘 동안 시댁 식구들에게서 단 한 통의 전화도 오지 않았습니다. 하와이에서 신나게 놀고 있느라 제 안부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모양이었지요. 저는 그 사실에 새삼 헛웃음이 났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 저는 베란다 의자에 앉아 와인 한 잔을 따랐습니다. 유리잔에 붉은 액체가 찰랑거렸습니다. 저는 잔을 들어 어두운 바다를 향해 살짝 기울였습니다. 엄마, 한잔할게. 엄마는 평생 술 한 모금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엄마를 닮아 술이 잘 받지 않는 체질이었지요. 그런데 그날 밤만큼은 와인 한 모금이 달콤하게 넘어갔습니다. 옆에 놓아둔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박지훈이었습니다. 채린 씨, 내일이 그날이죠. 네. 긴장되세요. 저는 와인잔을 입가에서 떼고 옅게 웃었습니다. 이상하게 안 떨려요. 잠도 잘 와요. 그래야죠. 채린 씨가 떨 일이 뭐가 있겠어요. 잘못한 게 없는데. 박지훈의 목소리에 옅은 웃음기가 묻어났습니다. 변호사님, 한 가지만 여쭤봐도 돼요. 네. 우리 엄마는 어떤 분이셨어요? 변호사님이 본 우리 엄마. 박지훈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강한 분이셨어요. 처음 사무실에 오셨을 때 그러시더라고요. 내 딸을 다시는 우는 모습으로 보고 싶지 않다고요. 그 한마디 하시려고 그 먼 길을 직접 찾아오셨어요. 엄마, 저는 와인잔을 가만히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채린 씨, 어머님은 마지막까지 채린 씨를 지키셨어요. 이제 채린 씨가 스스로를 지켜야 할 차례입니다. 네, 그럴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베란다 난간에 두 팔을 기댔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짠 내음이 폐 깊숙이 들어왔다 나갔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듬성듬성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중 가장 밝은 별 하나를 골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다음날 아침 7시 15분이라는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탄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시각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길게 눌러 모든 예약 메시지의 발송 시각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7시 15분, 7시 16분, 7시 17분, 1분 간격으로 차곡차곡 줄을 서 있는 메시지들을 보며 저는 입꼬리를 슬며시 끌어올렸습니다. 침대로 들어가 이불을 목까지 끌어덮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귓가에 닿았습니다. 저는 휴대폰 전원을 길게 눌렀습니다. 화면이 까맣게 꺼졌습니다. 방 안에는 파도 소리와 제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저는 두 손을 가슴 위에 가지런히 모으고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깊은 잠이 찾아왔습니다. 이튿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7시쯤 눈을 떴습니다. 창문 너머로 회색 구름이 낮게 깔린 바다가 보였습니다. 밤사이 비가 한 차례 지나간 듯 공기가 축축했습니다. 휴대폰 전원을 켤까 말까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는 결국 전원을 켜지 않은 채 가운을 걸치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펜션 식당에서 아주머니가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일찍 일어났네. 네. 잠을 푹 잤더니 일찍 깨더라고요. 잘 됐네. 미역국 한 그릇 줘요. 저는 식탁에 앉아 따뜻한 미역국 한 그릇을 천천히 비웠습니다. 국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저는 다시 방으로 올라왔습니다. 침대에 걸터 앉아 휴대폰을 손에 들었습니다. 한참을 만지작거리다가 전원 버튼을 길게 눌렀습니다. 화면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휴대폰이 부르르 떨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진동이 이어졌습니다. 부재중 전화 수백 통과 문자 메시지 수십 통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는 침대 위에 휴대폰을 놓아두고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었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어제보다 한결 차분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거실로 다시 나왔을 때도 휴대폰은 여전히 진동을 멈추지 못하고 있었지요. 저는 그제야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손가락으로 쓱 밀어 부재중 전화 목록을 펼쳤습니다. 황순자, 강민호, 강민호, 황순자, 강민지, 황순자, 강민호. 같은 이름 세 개가 번갈아 떠 있었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강민호의 번호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한 번째 울리기도 전에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야, 이년아, 너 지금 어디 있어? 민호의 갈라진 목소리가 휴대폰을 뚫고 나왔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비명에 가까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야, 인사부터 해야지.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너 이 미친년아 집을 팔아? 네가 감히 내 허락도 없이. 4명의 집을 내가 판 건데 누구 허락이 필요해. 그 집이 어떻게 너 혼자만의 집이야. 우리 부부 집이지. 저는 베란다 의자에 천천히 앉으며 한쪽 다리를 다른 다리 위에 올렸습니다. 민호야, 등기부등본 본 적 있어. 거기에 내 이름이 어디에 적혀 있던. 민호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가 휴대폰을 빼앗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아가 너 이년아. 시어머니의 쇳소리가 귓전을 때렸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저 이제 어머니 며느리 아닙니다. 뭐? 그리고 한 가지만요. 저희 친정 엄마는 노인네가 아니라 김영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어머니가 평생 그 이름 한번 안 불러주신 거 기억하시죠?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이년아, 우리 짐이 그 집에 다 있는데 어떻게 할 거야? 새 집주인이 알아서 처리하실 거예요. 짐은 며칠 안에 가지러 가시면 됩니다. 안 가지러 가시면 폐기됩니다. 미친년이, 너 어디 있어? 지금 어디 있냐고. 저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이혼 소장 보내드릴 테니까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세요. 직접 전화는 그만하시고요. 저는 통화 종료 버튼을 길게 눌렀습니다. 시어머니의 비명이 화면이 꺼지는 순간에도 가늘게 새어나왔지요. 저는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꿔놓고 베란다 난간에 두 팔을 기댔습니다. 회색 바다 위로 갈매기 한 마리가 길게 날았습니다. 화면 위로 끊임없이 부재중 전화 알림이 쌓여갔지만 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박지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건 받았습니다. 채린 씨, 시댁 쪽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요? 민호 씨가 대형 로펌에 사건을 의뢰했어요. 명예신탁 해지하고 부동산 매도 무효 소송 걸겠다고요. 가압류 신청도 같이 들어올 겁니다. 그게 받아들여져요. 받아들여지진 않을 겁니다. 자금 출처가 다 채린 씨 통장에서 나간 기록이고 어머님 증여세도 다 납부됐고요. 다만 시간을 좀 끌면서 채린 씨를 압박하려는 거죠. 네, 그런 거구나. 박지훈이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정수아 쪽에서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사기죄로 채린 씨를 고발했습니다. 자기는 채린 씨한테 집을 사기로 하고 돈까지 일부 입금했는데 채린 씨가 다른 사람한테 집을 팔아넘겼다는 주장이에요. 입금이라뇨. 저는 정수아한테서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는데요. 그렇죠. 그 입금 기록이 가짜인지 아니면 정수아가 다른 통장으로 보낸 건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경찰 조사 한 번은 받으셔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입술을 한번 깨물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이 같이 가주세요. 당연하죠. 전화를 끊고 저는 베란다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파도가 좀 전보다 거칠게 몰려왔습니다. 바람도 한결 차가워졌습니다. 저녁이 되어 펜션 1층 식당에서 저녁밥을 먹고 다시 방으로 올라왔을 때였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소리가 거칠게 들려왔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두세 사람의 발소리였습니다. 저는 방문을 등지고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여기 박채린 어딨어? 복도 끝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 끝에 시어머니 황순자가 서 있었습니다. 옆에는 처음 보는 건장한 남자 2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머리가 산발이 된 채 눈에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너 이년아 여기 있었구나. 시어머니가 저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저는 방문 앞에 가만히 서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여긴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흥신소 풀어서 다 찾아냈다, 이년아. 너 어디 도망 못 가. 시어머니가 손을 휘둘러 제 멱살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한 발 뒤로 물러섰지만 시어머니의 손이 제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돈 내놔. 내 아들 인생 망친 돈 내놔. 시어머니의 손톱이 제 목덜미를 긁었습니다. 따끔한 통증이 스치고 지나갔지요. 저는 시어머니의 손목을 잡아 떼어내며 2발을 단단히 디뎠습니다. 어머니, 손 떼세요. 이년아 우리 민호 카드도 정지시키고 회사에 그 사진들도 뿌렸지. 네가 그랬지. 네, 제가 했어요. 저는 똑똑히 말했습니다. 뭐? 제가 다 했다고요. 그게 어떻게 됐어요? 카드 정지된 거 알아내셨어요. 회사 게시판 글 보셨어요. 시어머니가 잠시 멍한 얼굴이 됐습니다. 뒤에서 따라온 남자 2명이 시어머니의 양옆에 어색하게 서 있었지요. 펜션 아주머니가 계단을 뛰어 올라왔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에요 손님. 아주머니, 죄송한데 경찰 좀 불러주세요. 이분이 절 폭행했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펜션 아주머니가 얼른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년이 어디서 경찰을 불러. 시어머니가 다시 저를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손바닥으로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제 머리가 한쪽으로 휙 돌아갔습니다. 저는 한 손으로 뺨을 감싸며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방금 그거 2분이 보셨죠? 네, 봤습니다. 봤어요. 시어머니가 뒤늦게 정신이 든 듯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지요. 어머니, 이게 첫 번째예요. 앞으로 더 많을 거예요. 저는 한 손으로 빨갛게 부어오르는 뺨을 만지며 가만히 웃었습니다. 복도 창문 너머로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함께 온 남자들이 어쩔 줄 몰라 하며 서로의 얼굴만 쳐다봤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어 박지훈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펜션이에요. 어머님이 직접 오셨어요. 제가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경찰은 부르셨어요. 네, 곧 도착할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박지훈이 짧게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대로 계세요. 절대 손대지 마시고요. 저는 휴대폰을 귀에서 떼고 시어머니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을 벌렸다 닫았다 하며 무슨 말을 하려다 결국 한마디도 잊지 못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펜션 아주머니가 굳은 얼굴로 저에게 손짓했습니다. 손님, 1층으로 내려와요. 여기는 위험해. 네, 내려갈게요. 저는 시어머니 옆을 지나쳐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등 뒤에서 무어라 욕을 퍼부었지만 그 소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1층 입구에 도착하자 빨간 경광등 불빛이 펜션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경찰차 2대가 막 도착해 멈춰서고 있었지요. 저는 출입구 앞에 가만히 서서 차가운 밤바람을 들이마셨습니다. 경찰관 2명이 펜션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저는 부어오른 뺨을 가리키며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펜션 아주머니가 옆에서 보조 진술을 해주었지요. 2층에서 내려온 시어머니는 경찰을 보자마자 펄쩍 뛰었습니다. 내가 며느리 좀 만나러 왔다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어머님, 일단 진정하시고요. 2분 함께 지구대로 가셔야겠습니다. 내가 왜 가? 시어머니가 경찰관의 팔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다른 경찰관이 시어머니의 손목을 잡아 제지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발버둥을 치며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한때는 저 사람의 호통 한마디에 무릎을 꿇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모습이 그저 길에서 행패 부리는 한 노인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지요. 밤늦게 박지훈이 펜션에 도착했습니다. 경찰 조사는 다음 날 아침에 이어서 받기로 했습니다. 저는 박지훈과 함께 펜션 거실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뺨은 좀 어떠세요? 괜찮아요. 별로 안 아파요. 내일 병원 들렀다 가시죠. 진단서 한 장 받아두면 좋습니다. 네, 그럴게요. 박지훈이 가방에서 서류 한 묶음을 꺼냈습니다. 민호 씨 쪽에서 보낸 소장입니다. 명예신탁 해지 청구하고 부동산 매도 무효 주장하는 내용이고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한 장씩 넘겨봤습니다. 빨간 도장이 찍힌 페이지마다 익숙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걱정 마세요. 민호 씨가 자기 돈이 들어갔다는 증거로 내놓은 거래 내역들 제가 다 검토했습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게요. 박지훈이 종이 한 장을 짚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민호 씨가 채린 씨한테 보냈다고 주장하는 돈이 매달 100만 원 단위로 입금된 기록인데 같은 날짜에 채린 씨가 민호 씨한테 보낸 돈이 더 큰 액수로 빠져나가 있습니다. 가족 카드 결제도 죄다 채린 씨 통장에서 빠져나갔고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민호 씨가 자기가 돈을 보탰다는 증거랍시고 가져온 거래 내역이 오히려 민호 씨가 채린 씨한테 빌부터 살았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저는 옅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게 있어요. 민호 씨가 채린 씨한테 보낸 그 돈의 출처를 추적해 봤더니 다 사채업자한테서 빌린 돈이더라고요. 도박 사이트 결제 내역도 같이 잡혔습니다. 정수와 카드값도 거기서 나갔고요. 박지훈이 또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여기 정수아한테 보낸 돈만 1년치 합쳐서 4천만 원이 넘습니다. 명품 가방, 호텔 숙박비, 펜션 결제까지 다 정리해뒀어요. 어머님이 흥신소를 통해 모아두신 자료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저는 종이를 한 장 한 장 넘겨봤습니다. 손가락 끝이 가볍게 떨렸지만 마음은 차분했습니다. 엄마 정말 다 알고 계셨네. 네. 어머님이 정말 꼼꼼하셨어요. 사위 직장 임원들 명단까지 따로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혹시 채린 씨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분들한테 직접 편지를 보내라고 저한테 부탁하셨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의 작고 굽은 등이 떠올랐습니다. 요양병원 침대에서도 손에서 펜을 놓지 않으셨던 엄마였지요. 다음 날 저는 박지훈과 함께 지구대로 향했습니다. 조사실 안에서 시어머니는 어제와 달리 풀이 죽은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는 시어머니를 마주보고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왜?
제가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아세요? 시어머니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우리 엄마 장례식 날 어머니는 하와이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어요? 시어머니의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우리 엄마가 마지막에 무슨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채린이 고생만 시켜서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그게 우리 엄마 마지막 말이었어요.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며느리한테 한 번이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신 적 있어요. 그건 없으셨죠? 저는 그래서 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제 옷자락을 잡으려 했습니다. 세아가,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채린아. 저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이름을 제대로 부른 건 결혼하고 5년 만에 처음이었지요. 이제 와서요. 너무 늦으셨어요. 저는 조사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 의자에 박지훈이 앉아 있다가 저를 보고 일어났습니다. 끝났어요. 네, 끝났어요. 며칠 뒤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박지훈 옆에 앉아 묵묵히 앞을 바라봤습니다. 민호 측 변호사가 미리 준비해온 서류들을 펼쳐놓고 열변을 토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은 명백한 명의신탁. 박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묶음을 꺼내 재판부 쪽에 제출했습니다. 원고가 자기 자금이 들어갔다고 주장하는 거래 내역, 그 돈의 출처가 모두 사채와 도박 자금이었음을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한 금액이 원고가 주장한 금액의 5배가 넘는다는 증빙도 함께 제출합니다. 법정안이 잠시 술렁였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방청석 한쪽에 앉아있던 시어머니가 손으로 입을 막았지요. 박지훈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의 어머님이 생전에 자필로 작성하신 진술서도 함께 제출합니다. 원고의 외도 정황을 직접 확인하고 정리해 두신 내용입니다. 판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한참 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원고 측, 이 증거들에 대해 반박할 자료가 있습니까? 민호 측 변호사가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그게... 판사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입꼬리를 살짝 끌어올렸습니다. 재판은 한 달 만에 끝났습니다. 민호의 소송은 기각됐고 제가 청구한 위자료는 전액 인용됐습니다. 민호는 위자료에 더해 그동안 제가 대신 갚은 카드빚과 사채 이자까지 모두 갚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을 나서며 저는 박지훈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한 게 뭐가 있겠어요. 어머님이 다 준비해 두신 거였죠. 박지훈이 옅게 웃었습니다. 그 무렵 민호의 회사에서도 일이 터졌습니다. 임직원 게시판에 올라간 폭로 글이 일주일 만에 회사 전체로 퍼졌습니다. 민호는 처음엔 대기 발령을 받았고 한 달 뒤 결국 해고됐습니다. 내연녀 정수아의 뒷배라는 그 재력가는 박지훈이 한번 전화 통화를 하고 나니 곧바로 발을 뺐습니다. 언론 제보 이야기가 한번 나오자 그쪽에서 먼저 사기죄 고발도 취하했지요. 정수아는 그 사람에게 버림받고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동네 단톡방에 올라간 글도 동네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생 다니던 부녀회에서 슬며시 이름이 빠졌고 시장 골목에서 마주치는 이웃들이 시어머니를 보고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직접 본 건 아니지만 펜션 아주머니의 먼 친척이 그 동네에 살아 우연히 소식을 전해 들었지요. 시누이 민지는 백수신세에 일가족이 다 망하니 어머니 집에 들러붙어 살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세 식구가 한 방에 모여 매일같이 서로에게 욕을 퍼붓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도 통쾌하다는 감정보다는 그저 담담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뿌린 씨앗을 거두는 모습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재판이 모두 끝난 날 저녁, 저는 다시 펜션으로 돌아왔습니다. 베란다에 앉아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파도 소리가 변함없이 들려왔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박지훈이었습니다. 채린 씨, 오늘 정말 수고하셨어요. 변호사님도요. 이제 좀 쉬세요. 한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네. 저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해요. 변호사님이 안 계셨으면 저는, 채린 씨, 어머님이 저한테 마지막에 그러셨어요. 우리 딸 강한 아이다. 변호사님은 그저 옆에서 응원만 해주면 된다고요. 어머님 말씀이 맞았어요. 저는 보리차 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잔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손바닥을 데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동안 어둠 속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멀리 어선 불빛 몇 개가 잔잔히 흔들렸습니다. 베란다 의자에 등을 깊이 기댔습니다. 오랜만에 어깨에서 묵직한 짐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 들었지요. 밤하늘에 떠 있는 별 하나가 유난히 밝았습니다. 저는 그 별을 향해 잔을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강원도 동해의 그 작은 바닷가 마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펜션 아주머니의 소개로 마을 어귀에 작은 가게 자리를 얻었지요. 간판에는 단정한 글씨로 엄마 손길이라고 적어 걸었습니다. 가게는 손바느질로 만든 손수건과 앞치마, 작은 가방을 파는 공방이었습니다. 엄마가 평생 동대문 시장에서 일하시며 알려주셨던 그 손길을 떠올리며 한 땀 한 땀 직접 만들었지요. 처음엔 동네 분들만 들르는 자그마한 가게였습니다. 펜션 아주머니가 단골이었고 가끔 지나가던 관광객이 한두 명씩 들렀습니다. 저는 가게 안쪽에 작은 작업대를 두고 천을 자르고 바느질을 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6달쯤 지났을 무렵부터는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손님 한 분이 인터넷에 가게 사진을 올린 뒤로 멀리서 찾아오는 분들이 늘었지요. 저는 욕심내지 않고 만들 수 있는 만큼만 만들어 팔았습니다. 집을 판 돈과 위자료는 그대로 정기예금에 묶어두었습니다. 가게 임대료와 생활비는 공방 수입만으로 충분했지요. 가끔 박지훈 변호사가 안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채린 씨, 잘 지내세요? 네, 잘 지내요. 가게는 어때요? 손님 많이 오세요. 다음 달엔 작은 전시회도 해보려고요. 좋네요. 한번 들르겠습니다. 네, 언제든지 오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가게 창문 너머로 바깥을 내다봤습니다. 가을 햇살이 길가의 코스모스 위로 부드럽게 떨어졌습니다. 서울에 일이 생긴 건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박지훈이 마지막 정리할 서류가 있다며 한번 올라와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가게 문에 임시 휴업 안내문을 붙이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박지훈의 사무실에서 서류 몇 장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민호와의 모든 법적 관계가 그 도장 하나로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네요. 저는 도장을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네, 이제 정말 끝입니다. 박지훈이 차분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변호사님, 다음에 동해에 한번 놀러 오세요. 공방에서 차 한 잔 대접할게요. 꼭 가겠습니다. 저는 사무실을 나와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서울 거리는 1년 전과 똑같았지만 제 마음만큼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들어가는 길에 첫눈이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코트깃을 세우고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회색 하늘에서 작은 눈송이들이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지요. 엄마 산소에 들렀다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하철 노선을 바꾸어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산소 입구에 도착하니 눈이 제법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미리 사온 국화 한 다발을 안고 산길을 천천히 올랐습니다. 엄마의 비석 앞에 도착해 손으로 비석 위에 눈을 살살 쓸어냈습니다. 엄마, 나왔어. 저는 비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국화를 가지런히 놓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엄마, 나 잘 살고 있어. 바닷가에 작은 가게도 차렸어. 손님도 많이 와. 찬바람이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엄마가 다 준비해줘서 가능했어. 엄마 없었으면 나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몰라. 저는 비석을 손바닥으로 가만히 쓸었습니다. 차가운 돌의 감촉이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엄마, 고마워. 진짜 고마워. 처음으로 엄마 산소 앞에서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입가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보기에 그 미소가 가장 좋은 인사일 것 같았기 때문이었지요. 산을 내려와 다시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환승역에서 내려 출구를 찾아 걸어가던 중이었습니다. 지하상가 한쪽 모퉁이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잠시 멈췄습니다. 엄마는 어디서 그 돈을 다 썼어? 나한테 10,000원 한 장이 없는데. 이년아, 너는 뭐 안 썼니? 옷이며 가방이며 다 누구 돈으로 산 거야. 두 사람 좀 그만해. 머리 아파. 3명의 목소리가 한꺼번에 뒤엉켜 들려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지하상가 구석 한켠에 짐 보따리 2개를 놓고 3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운데 컵라면 하나를 두고 서로 먼저 먹겠다고 옥신각신하는 모습이었지요. 머리가 산발이 된 시어머니, 화장기 하나 없이 부어있는 시누이, 그리고 그 옆에 무릎을 끌어안고 앉은 민호였습니다. 민호는 며칠 동안 면도를 하지 않은 듯 턱에 거뭇한 수염이 자라 있었습니다. 입고 있는 점퍼는 군데군데 헐어 있었지요. 3사람의 모습을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은 시누이였습니다. 민지가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입을 벌렸습니다. 오빠, 저기 봐. 저 여자야. 민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민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민호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체리나.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체리나. 한 번만 살려줘. 민호가 제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만 했어. 정수아도 그 사람이 다 만든 거야. 민호가 제 코트 자락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피해 한 걸음 더 물러섰습니다. 손대지 마.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체리나,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그때 내가 미쳤었어. 정말 미쳤었어. 뒤에서 시어머니가 굼뜨게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1년 전보다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주름이 깊어진 얼굴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지요. 새체리나, 어미가 잘못했다. 진짜 잘못했다. 시어머니가 두 손을 모았습니다. 한 번만 봐줘라. 우리 민호 좀 살려줘라. 응. 저는 두 사람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한때는 이 사람들의 한마디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졌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저 길에서 마주친 낯선 사람들처럼 보였지요. 민호 씨,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장례식 날 어디 계셨어요? 민호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우리 엄마 발인 날 어디 계셨어요? 민호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그날 답을 못하셨던 분이 지금 와서 다시 시작하자는 말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민호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민호 씨, 저는 오래전에 시작이고 끝이고 다 정리했어요. 다시 시작할 게 없어요. 저는 코트 자락을 가다듬으며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시어머니를 향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며느리한테 한 그대로 돌아온 거예요. 누구를 원망하시면 안 돼요. 어머니 자신이 뿌린 거예요. 시어머니가 입술을 떨며 무어라 말하려 했지만 끝내 한마디도 잊지 못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등을 돌렸습니다. 구두굽이 또각또각 소리를 내며 차가운 바닥을 울렸습니다. 뒤에서 민호의 흐느낌이 들려왔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하상가 출구로 올라가니 눈발이 한결 굵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길가에 서서 손을 들어 택시를 잡았습니다. 택시가 멈춰 서고 저는 뒷좌석에 올라탔습니다. 기사님, 서울역으로 부탁드려요. 네. 손님. 택시가 부드럽게 출발했습니다. 저는 차창 밖으로 흩날리는 눈송이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펜션 아주머니였습니다. 아가씨, 언제 와? 손님이 가게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 손수건 사러 왔대. 네. 지금 기차 타러 가요. 저녁 전엔 도착할 거예요. 그래. 조심히 와요. 저는 옅게 웃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 풍경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도심의 회색빛 건물들이 멀어지고 멀리 하늘 한 자락에 푸른빛이 살짝 비쳤습니다. 가방 안에서 무언가 만져졌습니다. 손을 넣어보니 엄마가 남긴 낡은 손수건이었습니다. 어디를 갈 때든 가방 안쪽 주머니에 넣고 다녔지요. 저는 손수건을 꺼내 무릎 위에 펼쳤습니다. 손바닥으로 한번 곱게 쓸어내렸습니다. 엄마의 냄새는 이제 거의 남아있지 않았지만 손수건 위에 묻은 시간만큼은 따뜻하게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엄마, 이제 진짜 시작할게.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택시 창문 너머로 눈 그친 하늘에 옅은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왔습니다. 저 멀리 서울역 시계탑이 보였습니다. 저는 가방을 가슴에 안고 등받이에 깊이 등을 기댔습니다. 동해로 돌아가는 기차표가 가방 안주머니에 곱게 들어 있었지요. 택시 라디오에서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그 음악을 들었습니다. 가게 진열대 위에 새로 만든 손수건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는 모습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지금 강원도 동해의 작은 바닷가 마을에서 손바느질 공방을 꾸려가며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파도 소리를 들으며 눈을 뜨고 따뜻한 미역국 한 그릇으로 하루를 시작하지요. 돌이켜보면 그날 닫혀있던 그 현관문이 저에게는 새로운 문을 여는 열쇠였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날 등을 돌렸던 사람들 덕분에 저는 진짜 제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으니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의 인생을 갉아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아내라는 이름으로 참고 견디는 것이 미덕이라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하지만 그 어떤 이름도 한 사람의 존엄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딘가에서 닫힌 문 앞에 서 있는 누군가가 계시다면 부디 기억해 주세요. 당신을 위한 문은 반드시 따로 열려 있다는 사실을요. 그 문은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 자신이 여는 문이라는 사실도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